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아마 오늘 수업 시간에 5강 강의를 들었고요. 오늘 6강 이어서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동영상 강의로는 대사성 질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또 참고할 동영상들 시청하는 거로 하고, 또 여기 대사성 질환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47페이지에 있는 탐구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은 하루 만의 활동으로, 한 번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프로젝트를 내주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제시하려고 하니까 탐구하기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그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달 동안 실행을 해서, 이 대사성 질환 탐구하기 활동은 수행평가에도 좀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걸로 알아보고 활동을 좀 참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번째 강의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 사람의 물질대사 중 세 번째 대사성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대사의 이상이 다양한 질병의 원인임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토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서 이 대사성 질환에 대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사성 질환. 대사성 질환이란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물질 대사에 대해서 학습했죠. 물질 대사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기도, 또 필요에 따라선 분해가 일어나는 작용인데, 이러한 우리 몸속에서 특정한 물질들이 합성되거나 분해되어지는 이 반응에 이상이 생기면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지 못하면 부족한 증상이라든지, 또는 분해하지 못하면 어떤 특정한 물질들이 쌓이고 축적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한 질병이 대사성 질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사성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성 질환의 원인은 첫 번째,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나 호르몬 등의 이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자, 효소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관여하는 생체 촉매 작용을 하는 물질이었죠. 그래서 물질 대사에는 효소의 작용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효소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이 질환이 생겨날 수 있고요. 두 번째, 호르몬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호르몬도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생리 기능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면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탐구하기 활동도 이 생활 습관과 관련된 활동인데, 우리가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체내에 축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생겨나는 질환들이 대사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사성 질환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고혈압 자체가 대사성 질환이라기보다는 대사성 질환, 대사에 문제가 생겨나는 어떤 증상들 때문에 이어지는 부수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당뇨병. 세 번째, 고지혈증. 네 번째, 그룹병, 골다공증.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얘기한 대사성 질환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말 그대로 고혈압. 혈압이 정상의 압력보다 높아진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혈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혈압이란 말 그대로 혈액에 의해서 받는 압력, 어디가 혈관벽이 받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는데, 자, 혈액이란 우리 몸에서 혈액이 순환할 때 무엇에 의해서 혈액이 순환할 수 있죠? 그렇죠. 심장의 작용 때문에.
심장에 의해서 혈액이 우리 몸을 흘러가게 되는데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함에 따라서 그 힘을 받아서 혈액이 순환하게 됩니다. 이때 혈액순환이 일어나면서 혈관벽에 작용하는 압력이 혈압인데 우리가 보통 정상의 혈압 같은 경우에 120에 80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 혈압은 이제 심장에 가까운 혈관인 동맥이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함에 따라서 받는 그 압력을 이야기하는데 심장이 수축할 때는 강력하게 펌핑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압력을 120mm Hg로 압력의 단위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완할 때는 심장이 이완하면서 압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80mm Hg 정도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압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정상 범위보다 좀 높아진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수축기의 혈압이 한 140 이상이 되어진 경우 120에서 조금 넘었다고 고혈압이 되는 건 아니고 한 140까지 정도는 정상이지만 140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 또는 이완기의 혈압이 90mHg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고혈압은 혈압이 높아져서 생기는 질병인데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혈관들이 잘못하면 파열되고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당뇨병. 자, 당뇨병은 포도당과 같은 당이 오줌 요조를 쓴 겁니다. 오줌 속에 섞여서 나가는 병. 그래서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나가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그 기관기의 통합적 작용할 때 배설계인 신장에서 오줌이 만들어질 때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 신장에서 오줌을 생성할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은 포도당 같은 영양분들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영양분이 되어져서 오줌 속에 이런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들이 섞여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줌이 생성되어지는 과정에 포도당은 100%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 당뇨병의 경우는 혈액 내의 당이 너무 높아져서 100% 재흡수가 어려워서 그래서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가는 질병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왜 생기느냐? 자, 인슐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슐린이란 혈당량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인데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시키고 흡수해서 우리 몸속에 혈당량이 막 높아지게 되는데 그 높아진 혈당량을 우리가 밥을 먹은 이유는 에너지를 쓰기 위한 것인데 지금 당장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보충됐지만 밥 안 먹었을 때도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쓰기 위해서 남는 것은 저장하기 위해서 혈당량을 낮추는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지는데 그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게 되면 혈당량을 잘 저장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져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100% 재흡수가 안 돼서 오줌 속에 섞여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슐린이 분비는 제대로 되지만 얘가 작용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 역시 혈당량이 잘 낮춰지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병이고요. 이 당뇨병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당뇨병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 동영상으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지혈증. 자, 이 질병도 마찬가지로 높아졌어요. 뭐가? 지질, 지방 같은 것들이 어디에? 혈액 내에 있는 지질 성분이 높아진 질병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성분들이 많아지는 질병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혈액 속에 이런 성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혈관을 막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그래서 동맥경화라든지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이 고지혈증 역시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영상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룹병과 골다공증은 좀 비슷한 특성이 있어서 같이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룹병은 비타민 D가 결핍되어서 뼈가 물러지는 질환.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을 보면 뼈가 물러져서 다리가 휘게 되는 그러한 증상을 볼 수가 있고요. 뼈의 통증과 변형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질량과 강도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뼈에 많은 구멍이 생겨 쉽게 부러지는 그러한 증상. 골다공증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뼈와 관련된 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질병이 그룹병과 골다공증인데 어렸을 때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보통 뭐 그룹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는 골다공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병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우리가 섭취한 칼슘을 골격에 저장시키는 흡수하는 데 관련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섭취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병과 골다공증에 대한 뼈의 생성과 골다공증과 관련된 동영상도 링크를 걸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사성 질환의 예방. 자, 모든 질환, 질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대사성 질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균형적인 식사요법으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자,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 되어지고 특히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방법을, 요법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그 앞에서 처음에 예고했던 활동하기도 식사 요법을 통해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에너지 효율로 따지면 뭐 조금 먹어도 많이 쓰지 않으면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서 쓰는 것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인체는 예전에라면 먹는 게 부족해서 잘 먹을 수 없으니까 조금 먹고 덜 움직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영양이 과다한 풍부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체내에 축적해서 쌓아두는 게 문제인데 운동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소비하는 에너지 양을 증가시키게 되면 특히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 몇 가지 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생물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데 대사성 질환은 이러한 에너지의 섭취와 사용이 원활하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물질 대사도 잘 일어나고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럼 생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양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값을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자, 대사량이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초 대사량, 또 하나는 활동 대사량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기초 대사량이란 기초적인 대사량으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다시 설명하면 생물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되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해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도 필요한 부분은 뭐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뭐 심장 박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 값이 있는데 그것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활동대사량으로 기초대사량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활동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 중
생명체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사량을 일일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이 일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과 일일 대사량을 활동 대사량을 합한 것이 일일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사용되어진 에너지의 대사의 균형이 대사성 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과정이 되어지는데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 에너지의 섭취량과 소비량을 균형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우리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한 달간의 프로젝트입니다. 교과서로는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탐구, 개인별 일일 칼로리 섭취량과 활동량 조사하기. 자, 우리 책에서는 뭐 어플을 설치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자료로 파일을 하나 첨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엑셀 파일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섭취량을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그날그날에 섭취한 칼로리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날그날에 활동한 그 대사량을 확인해서 그날그날의 오늘의 에너지 균형을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얼마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가 하는 활동이 얼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니까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어플들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 한 가지 소개해 주자면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여기 건강 계산기에서 우리 활동량, 섭취한 영양분들, 뭐 또 비만도, 복부 비만도, 뭐 대사량,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또는 또 기타 여러 가지 간식들을 섭취한 것들을 한번 목록을 엑셀표에다가 기록해 보고 그에 따라서 내가 섭취한 에너지양, 칼로리를 계산해 보고 그리고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트에서 활동량도 한번 계산해 봐서 한번 자신의 에너지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조사하는데 한 달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엑셀 파일에 5월 1일부터 해서 5월 한 달 동안 하는 거로 했는데 물론 뭐 시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뭐 조금 하루 이틀씩 차이 나게 시작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거나 한 달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결과 보고는 이제 한 달 후에 선생님 기한을 뭐 6월 초쯤에 기한을 정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기록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제 정리하기 부분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리에 있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기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벌써 그 4월도 다 지나고 이제 5월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는 것 같고 곧 뭐 등교 개학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나머지 기간 동안도 아니면 이제 개학해서도 앞으로 계속 건강 관리 잘 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얼굴 보면서 수업할 날을 기대하면서 저 오늘 마칠게요. 자, 잘 지내요. 안녕.